안녕하십니까. 예. 한숨이 막 나오는 문제예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갑은 증여 의사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후 그 이행으로 을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랬죠. 문제 자체가 뭘 얘기하죠? 비진의 표시이다 그거죠. 그럼 1번 갑에게는 진정한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계약은 을의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무효다. X. 틀렸죠? 네. 왜요? 어디가 틀렸어요? 알았거나 알았을 때. 저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유효, 예외 상대방이 비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라고 했으니 선의 악의 관계없이 무효다 그러면 틀렸죠. 2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증여의 의사가 없음을 모른 경우에요. 선의죠? 네. 그럼 선의일 때 증여 계약은 유효하다. 맞아요? 네. 그래요? 선의면 유효해요? 자, 칠판 보세요.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선의 그리고 무과실일 때는 유효이지요? 근데 여러분, 과실이 있다, 과실이 없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선의를 전제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의라고 유효는 아닌 거예요. 그럼 2번은 일단 보류. 3번 을이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증여의 의사가 없음을 알았다면 그럼 뭐죠? 무효죠. 무효. 3번 틀렸어요. 4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주의를 다했더라면 갑에게 증여의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요. 알 수 있었다. 이건 뭐죠? 과실. 그러면 여기 악의 또는 과실일 때에는 뭐죠? 무효라 그랬잖아요. 증여 계약은 유효하다 그래서 4번 또 틀렸죠. 그러면 4번이 알 수 있었을 때, 즉 선의일 때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4번이. 그럼 당연히 2번은 이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2번은 선의 무과실을 전제하는 거예요. 5번 보시면 을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에게 부동산을 전매한 경우에도 갑은 증여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자,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에게는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니까. 그래서 5번도 틀린 거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설명도 틀린 것. 1번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요. 그죠?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맞지요? 3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 행위와 일치한 의사가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3번도 맞지요? 4번 표의자가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란 이상 증여를 하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그랬죠. 4번이 정답. 5번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를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다음 이를 수리해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에 틀린 것은 의심 없이 4번. 그죠? 이 4번은 2번하고 3번에 해당하는 같은 판례입니다. 예. 자, 3번이에요. 이제 통정허위 표시. 사업 실패로 부도 위기에 몰린 갑이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인 을과 짜고서 자기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해서 소유권 이전되기를 해줬는데 을은 자기가 부동산의 등재인인 것을 빌미로 이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줬다 그랬죠. 결국은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갑과 을 사이에 통정허위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병이라는 자가 소유권 이전을 받았단 말이에요. 1번 갑을 사이의 행위는 가장매매로서 그쵸? 당사자인 갑과 을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 병에 대해서도 항상 무효가 아니라 당사자 간에만 항상 무효죠. 당사자 간에만. 2번 갑의 채권자는 선의의 제3자인 병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채권자 취소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선의의 병에 대해서는 안 돼요.
선의 병에 대해서는 채권자 취소권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 여기 봐봐요.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라 그랬어요. 언제나 무효. 그러면 갑의 채권자 X라는 사람은 무효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대위 말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다 가능해요. 그런데 얘가 병에게 넘어갔는데 이자가 선이라면 취소권 행사 못해요. 대위도 못해요. 선의의 병에게 넘어가면. 근데 지금 이 2번에서는 선의의 제3자인 병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한테는 안 된다. 3번 병이 선의의 제3자라고 해도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가 악의자라면 악의 전득자는 보호된다 그랬죠.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선의의 병은 보호되잖아요. 보호되는데 그 뒤에 전득한 전득자는 악이라도 보호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엄폐물의 법칙. 우산이 아니고 엄폐물의 법칙. 엄폐물. 여기 엄폐물이란 말이에요. 엄폐물. 자, 그래서 우산이라도 기억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예. 전득자도 보호됩니다. 4번 선의의 제3자 병은 당사자인 갑이나 을에 대해서 갑을사의 행위가 무효라는 걸 스스로 인정해도 된다 그랬죠. 4번이 정답. 5번 갑을사의 부동산 매매 행위는 유효하다. 무효죠. 통정허위 표시니까. 3번의 답은 4번. 4번입니다. 갑이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가짜 양도했어요. 이렇게 가장 들어가면 이건 통정허위 표시란 말이죠. 자, 그럼 1번. 갑은 을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 제거 청구로서 말소 청구도 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된다 그랬어요. 2번. 갑의 채권자는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채권자가 대위 말소 청구할 수 있지요. 물론 통정허위 표시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3번. 을로부터 토지를 악의로 양수한 병이에요. 병이 악입니다. 얘 취득 못하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4번. 을로부터 토지를 선의로 양수한 병이 있어요. 선의의 병은 보호되지요. 취득합니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5번. 을로부터 토지를 선의로 양수한 병이 있을 때 병이 갑과 을의 무효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지요. 4번의 정답은 5번. 자, 5번입니다. 갑이 자신의 아들인 을에게 자기 소유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위조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뭔 문제예요 이거? 증여와 매매 나오면 은닉행위 문제죠. 은닉행위. 그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이 을로부터, 모르는 병이니까 선이란 말이죠. 그럼 요건 페인트예요. 속이는 거예요. 어차피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취득하게 돼 있잖아요. 자, 어쨌든 병이 을로부터 주택을 매수했고 다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정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했다. 그러니까 병 취득, 정 취득이에요. 이건 선이 악이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1번.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언제나 무효다. 그쵸? 둘 간에는. 그러나 숨겨진 은닉행인 갑을 간의 증여 계약은 유효하죠. 3번. 정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요. 4번. 만약 병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얘는 취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병이 취득하니까 정도 원폐물의 법칙에 따라서 당연히 취득하죠. 그래서 4번. 정은 소유권을 취득 못한다. 그게 틀렸습니다. 5번. 정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등기의 공신력에 의한 것은 아니죠. 승계 취득하는 겁니다. 공신력의 문제가 아니고. 자, 6번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이나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민법 제108조 2장 2항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하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 것. 자, 제3자란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외의자로서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죠. 그럼 1번. 가장매매 기한 부동산 매수인은 15일이고 그 부동산을 다시 사고 토지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 16일. 얘는 제3자입니다. 2번. 가장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은 가짜로 돈 빌려주는 계약이죠. 15일.
거기서 반환 채권을 양수받으면 16일이죠. 3번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의 가짜 포기 15일, 그 후에 부동산을 부담 없는 상태로 양도받으면 16일 제3자이고, 4번 주식이 가짜 양도되었어요. 15일 날. 양수인 앞으로 명의 개설된 경우에 그 회사는 14일부터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의 채무자를 바꿔치면 주식이 가장 양도되어서 명의 개설된 경우에 회사 같은 얘기죠. 얘는 제3자 아니다 그랬죠. 5번 가장 매매의 목적물을 압류한 매수인의 금전채권자. 가장 매매한 건 15일이고 그 물건을 압류했으니까 16일이겠죠. 이 사람도 제3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7번 착오입니다. 1번 착오로 인해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 맞죠? 어떤 사건이에요? 그 원인무효. 그렇죠. 원인무효만 기억나요. 또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서 부정을 했는데 가압류가 있었고 가압류가 원인무효였다. 그거 기억나시죠? 98례입니다. 2번 상대방의 경계선 침범 주장에 따라 착오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진정한 경계선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이나 그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연유한 것으로서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임을 인정해서 보상금 지급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건 뭐냐면 경계선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죠.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2번에서 첫째 줄 상대방의 경계선 침범 주장에 따라 그랬죠. 상대방이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밑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동기의 착오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 자, 다시 동기의 착오를 정리를 하면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니까. 근데 동기착오가 표시된 경우라면 이때는 취소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용이 되니까. 그렇다고 당사자 간의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다만 예외적으로 표시되지 않았을지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혹은 제공된 동기의 착오라면 취소할 수가 있다. 이거 딱 4가지 기억하시는 거고,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거나 제공된 경우라면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건 뭐냐면 상대방이 뭐를 했어요? 경계선을 침범했다고 뭐를 한 거예요? 주장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자, 3번.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는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간구치 아니하고 진품이 아닌 도자기를 고려청자로 잘못 알고 고가로 매수했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통상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시 말하면 이 고려청자 사건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 4번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해서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의 공장 건축이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다면 이때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그랬죠. 공장 사건. 중대한 과실이니까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 5번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해서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킨 경우 어떤 사건? 창신상의 사건. 창신상의 손가락 요거 한 거 있죠. 그 사건이에요. 네. 그러면 이 경우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그랬죠. 전문가를 믿고 했으니까. 따라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에 틀린 것은 5번이에요. 5번. 자, 8번 동기의 착오는 이런 형태의 사례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갑은 매매 대상 토지 중에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서 주택의 신축을 위해서 을 소유 토지를 매수했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나타나 을도 알고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동기의 착오가 지금 표시됐다는 얘기죠. 내용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것이 밝혀졌다. 예상초 20, 30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고 믿고서 샀는데 197평이 도로에 편입이 된 거예요. 그죠? 자, 이 경우 1번 동기의 착오가 주로 문제될 것이다. 네. 맞죠? 2번 매매 대상 토지 중 20, 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의 신축을 위해서 토지를 매수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죠? 중요 부분, 그러니까 내용의 착오가 된다고 무조건 취소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이고 중과실은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전제하고 그랬을 때 취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도 중요 부분인지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3번 위사안에서 매수인의 동기는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죠? 4번 위사안에서 매수인 갑이 당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편입 부분에 관해서 중개인들의 말만 믿고 목적물을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아 착오에 빠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착오는 갑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맞아요. 요거는 응용지문이죠. 창신상의 사건을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맞죠? 예. 중개인의 말을 믿고 확인하지 않았다 그래도 중과실은 아니라는 그 판례. 5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간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8번에 5번이 정답입니다. 9번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1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2번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 측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그렇죠? 위법한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3번 기망행위로 인해 법률행위에 동기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자, 봐봐요. 109조에서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포함됐나요? 동기의 착오가 포함되지 않나요? 포함되지 않죠. 동기의 착오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런데 110조 사기 강박에서 이 사기라는 건 기망행위가 존재하고 그걸로 인해서 착오에 이르게 되지요. 그 착오를 이용해서 다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2단의 고의가 필요하죠. 이때 이 착오는요. 사기에서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합니다. 이것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포인트는 위법한 기망에 있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거지 속여서 속은 것 자체가 동기의 착오든 아니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건 중요 부분의 착오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사기, 기망을 했다는 거에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착오의 범위가 109조 착오 범위보다 훨씬 더 넓어요, 좁아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요. 얘는 좁고. 착오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대신 착오는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엄격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착오는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가 발생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취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오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보면 기망행위로 인해 법률행위의 동기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 표의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야. 있다. 맞습니다. 4번 제3자가 사기를 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는 알 취소, 제3자 알 취소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알았을 경우에만 그래서 틀린 거죠. 3번 제3자의 사기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떤 판례 기억나요? 가해 의사는 성립 요소가 아니다 그랬죠. 사기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가해 의사는 어떤 거예요?
1억짜리를 10억에 사기당해서 샀는데 나중에 이게 30억이 됐어요. 이래도 사기는 기다 그랬잖아요. 기다. 1억짜리를 갑이 사기를 쳐가지고 10억 원을 주고 샀어요, 우리. 그러면 9억 원이 손해가 생겼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30억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얘한테 결국은 얘는 이익이 됐잖아요. 그래도 사기에 해당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사기라고요. 그럼 이 경우에 30억이 됐는데 굳이 취소를 해가지고 되돌아 놓을 필요는 없죠. 자기가 현재 이익인데. 그러니까 이때는 취소할 필요는 없고 손해배상 9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사기에 해당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 10번. 틀린 것은 그랬죠. 1번,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죠? 2번,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에 한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자, 다시. 아까 우리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채권자 사이에. 채권자가 A라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고 얘가 기망 내지는 강박을 해서 보증계약 체결한 거예요. 그럼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제3자의 사기 강박에 대해서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면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없다 그래야 되는데 있다 그랬으니까 없다 그랬네요. 그리고 맞는 거잖아요. 틀린 게 아니고. 10번은 2번.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했을 때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한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예요. 없다. 그죠? 근데 느낌이 어떠냐면 선의 무과실이면 왠지 느낌이 좋아요. 선의고 무과실이니까 결점도 없고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긍정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이라면 취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알았거나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헷갈리죠?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느낌으로 얘가 은행이고 대출받은 채무자고 얘 보증인이에요. 그럼 보증인이 와가지고 보증계약 체결하는데 보증인이 지금 발발발발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서 A라는 사람이 뚝 버티면서 보증인이 앞에서 보증계약 하겠다고 하고 막 떨고 있는데 은행 직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보증계약을 써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가 알면서도 계약을 했다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 당하는 거예요, 얘들은. 근데 은행 측에서는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럼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때는 얘가 손해봐라 그거예요. 취소가 되면 보증계약이 취소가 되는 것이니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될 수 인원 도망가면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보증계약이 취소되면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손해 볼 만한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을 했을 때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겠느냐? 이때는 사고만 적용되고 사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원보증은 뭐예요? 신원보증은 연대보증이라고 했을 때 연대보증은 뭐냐면 제가 돈을 예를 들어 은행에서 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은행이 저의 신용을 못 믿으니까 보증인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을 해서 연대보증 서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제가 도망갔다. 돈 빌리고. 그 은행 측에서는 연대보증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게 연대보증이에요. 이건 재산에 대한 보증이에요. 근데 신원보증은 그 사람이 신분이
강근호가 맞느냐? 경찰에서 얘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너 이름 뭐야? 그랬더니 제가 강근호라 그랬대요. 그럼 너가 강근호라는 사람을 보증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전화한 것처럼 아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 강근호라는 사람이 맞는 사람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신분을 보증해 주겠다 그거예요. 이건 재산상의 책임하고는 전혀 상계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신원 보증에 서면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서명을 해버린 거예요. 연대보증 서면에. 그건 뭐를 해서 했냐면 기망행위를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착오도 존재하고 기망행위가 있었으니까 사기도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야 되느냐 사기를 이유로 취소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판례는 사기는 안 되고 착오만 적용된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착오는 몇 조? 109조. 얘는 몇 조? 110조. 그러니까 109조가 빠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착오만 적용되는 거. 그래서 110조는 안 되고. 엉터리지만 이렇게라도 외워주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은 맞는 거죠. 틀린 거예요. 틀린 거. 4번. 상대방의 피용자가 기망행위를 했다면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상대방의 피용자라는 사람은 제3자인 거예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제3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5번. 상대방이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했다.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하고 대리인은 그놈이고 사기친 놈들이죠. 그럼 이때는 알 취소예요? 언제나 취소예요? 언제나 취소.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상관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 틀린 거. 11번. 잘못된 것은 그랬네요. 1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맞죠? 도달주의. 2번. 의사표시는 도달과 함께 효력을 발생하나 발신 후 도달 전 상대방이 행위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럼 의사표시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래요? 그래요? 발신 이후 표의자의 사정 변화는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요. 표의자가 사정 변화됐을 때. 근데 발신 후 도달 전에 누가요? 표의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행위 능력을 상실했죠. 그럼 상대방은 도달받을 당시에 수령 무능력자죠. 상대방은 행위 능력 상실했으니까 수령 무능력자니까 이자에 대해서는 도달을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게 함정이 있어요. 뭐가 함정이 있냐면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발신 후 표의자의 사정 변화는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요걸 알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발신 이후에 누구의 사정 변화예요? 표의자.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 사람이 사망을 해서 권리 능력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행위 능력을 상실했단 말이야. 상실했어요. 교통사고로 이상해졌어요, 사람이. 제정신 못 차리고. 그러면 그렇게 사정 변화되더라도 의사표시는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그죠? 근데 수령 무능력자에게는 수령 무능력자는 누구예요? 제한 능력자죠. 이자에 대해서는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거잖아요. 그럼 갑이 표의자고 을이 수령 당시 제한 능력자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발신 후에 표의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된 거예요. 그럼 얘는 수령 무능력자가 됐죠? 그럼 얘한테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도달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얘한테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표의자의 사정 변화냐 아니면 수령자의 사정 변화냐 이거예요. 수령자의 사정 변화. 그래서 2번에서는 발신 후 도달 전 상대방이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그랬잖아요. 표의자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의사표시의 효력은 영향이 있지요. 도달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그쵸? 그 상대방이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이게 포인트예요. 함정이에요. 표의자가 행위 능력을 상실할지라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이런 맞아요. 근데 표의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들어가서 틀린 겁니다. 3번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데 판례는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한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달된 것으로 본다. 맞죠? 의사표시는 도달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의 청약은 도달 후에 처리하지 못하죠. 5번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수령한 때의 무능력자이면 수령 무능력자 표의자는 의사표시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12번부터 볼게요.